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다시 좀 하락했습니다.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만에 10% 조정 구간에 좀 진입한 상황이고 PPI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 앞서 저희 또 최준 아나운서가 짚었잖아요. 병원 입원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산 가격 비용 이런 서비스 가격이 여전히 좀 안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말에 나올 P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세부 항목까지 이제 들여다보는 시장이 됐는데 네. 오히려 그 이제 PC 그 지표에 들어가는 그쪽은 오히려 올랐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수정을 하면은 엔간히 해야지 지난달치를 갖다 그냥 더블로 올려버리니까 네. 0.3% 올랐다던 지난달에 네. 이번에 보니까 알고 보니 0.6%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PPI는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그거하고 그걸 보다 뭐 관세가 덮어버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50% 200% 약간 묶고 더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묶고 더블도 아니고 이거 네. 50 받고 200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데 조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렇게 대국민 연설을 하는 걸 갖다가 영상을 어떻게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극받을 만하더만요. 그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마크롱도 젤렌스키과입니다. 전쟁 끝나는 걸 원치 않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는 걸 원치 않는 그런 양상이다 보니까 심지어 뭐 3차 대전까지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레토릭을 구사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미국 그 임시 예산안 투표 예정돼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오늘 좀 전에 한 30분 전 정도에 나온 소식 보니까 그 척 슈머 예. 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공화당의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 않겠다. 그러니까 셧다운은 없다는 걸로 봐야겠죠.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의회 구도에서 공화당 내 일부 약간 좀 반발도 있다고 합니다만 네네. 집권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세가 너무 세죠.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셧다운되면 오히려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에 힘을 실어주는 격이 될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척 슈머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 때 간간히 비치더라고요. 네. 척 슈머 저기는 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 리더죠. 예. 네, 그리고 또 낸시 펠로시 의원도 뭐 보여주고 하는데 확실히 이게 누가 집권하고 있느냐가 정치인들 표에 얼굴에 나타나더라고요. 두 양반 기가 많이 꺾였어요 보면. 자, 오늘 저희도 새로운 분 모셨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또 짚어봐야 되잖아요. 예. 오늘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의 백영찬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센터장님하고 한번 방송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한번 뵙네요. 예,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센터장님은 저기 네. 시장 전반도 전반이시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쪽 업종이 좀 제일 그 강점이 있으십니까? 센터장이지만 저는 지금도 섹터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섹터를, 저희 네. 주요 섹터는 원자재, 원자재. 그다음에 화학, 에너지, 정유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다뤄주시겠네요. 예, 그리고 또 센터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저희 매크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전략 쪽도 저희 리서치 센터 직원들과 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죠. 결국 그러시겠네요.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 증시가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 큰 대목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저희는 하우스 뷰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정립돼 있고요. 그런 예. 저희 하우스 뷰나 산업 전망 그리고 원자재 이런 걸 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찾아뵙습니다. 네. 네. 작년 말에 연간 전망을 하실 때나 예, 예. 아니면 연초에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하셨던 거하고 지금 얼추 이제 한 3개월이 다 돼갑니다. 네, 예. 애초 생각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라고 잘 피해 간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했던 추천 네. 업종들이 있어요. 예, 뒤에 또 예.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거기서 절반 정도는 저희가 맞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력 쪽 그건 계속 모자랄 것이다. 그리고 예.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뭐 중국의 딥시크 때문에 미국 증시는 떨어졌지만
그거에 대한 나비 효과는 결국 더 많은 AI를 개발해야 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딥시크보다 더 위대한 챗 GPT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더 강한 예. 그 알고리즘에 더 강한 GPT 버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네. 안 그래도 미국 내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후화된 전력 설비 때문에 교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S 일렉트릭이나 우리 알고 있는 전력 기기의 어떤 주가는 저희 예상대로 같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뭐냐면 지난 3년간 힘들었던 화학 기업들, 예. 예를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 어허. 뭐 이런 기업들이 올해 시장을 이겼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요? 1월 1일부터 3월까지 보면 지수 상승보다 롯데케미칼이나 하나솔루션 같은 예. 화학 기업들의 주가가 더 상승을 했죠. 예. 그런 건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 예측을 못했거든요. 다만 저희가 하반기의 반등을 예상했었는데 확실히 주가는 선행성이 있고 결국은 하반기에 어떤 사이클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하면 주가는 선행성이 있으니까 네. 이미 우리나라 화학 기업이 조금 반등하고 저는 좀 더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화학 기업이 시장을 좀 더 이긴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뷰를 좀 변경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정도 타당한 건 제약바이오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예. 대표적인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도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웅제약이나 한미약품 같이 기존에 저희가 이제 바이오가 한번 크게 테마가 됐던 7, 8년 전 이후에 우리나라의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파이프라인이나 신약 개발에 더 매진을 해왔고 그리고 또 옥석 거래기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7, 8년 전에 막 마구잡이로 올랐던 그리고 근거 없는 신약 개발하고는 차원이 다른겠고 특히 생물보안법, 미국 생물보안법의 최대 수혜주는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는 저희도 추천하고 있고 여전히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지금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예. 제가 안 그래도 그래프를 좀 갖고 예. 왔는데 예. 제가 한번 이걸 보시면 이제 시사점이 간단합니다. 네네. 자, 먼저 이제 미국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 한국을 한번 볼까요? 크게 네, 네. 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게 뭐냐면 한국 주식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의 제목은 말 그대로 지금 코스피라는 기업들이 있고 코스피 내에 어떤 업종들이 지금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일까지 네. 3월 13일까지 많이 올랐나 해서 네. 탑5와 바텀5라는 제목인데 보시면 절대 주가 수익률입니다. 자본재,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제조업체들의 자본재가 33%, 철강 24%, 기계 23%, 유통업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역시 미국의 어떤 정책의 수혜주들이 오른 거잖아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조선, 사실 네. 우리 함선에 대한 미국의 도움이 있을 수 있다, 수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고 이 기계는 전력기계를 얘기할 겁니다. 전력기계. 그다음 철강은 왜 올랐냐면 지금 미국이 철강제에 중국의 관세를 더 부과하게 되고 네. 그러면 우리는 더 가격 경쟁이 생길 거고 물론 우리도 관세를 맞게 되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중국보다는 관세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우리가 중국의 어떤 철강제를 일부 관세를 부과했죠. 예. 최근에.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우리가 중국보다 미국으로 가는 어떤 관관이라든가 특히 LNG 개발, 미국 알래스카 LNG에 네.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 참여를 유도했고 그렇다면 관관, 세아제강이나 세아홀딩스의 관관들이 수출 가능성이 또 높아진 거잖아요. 미국은 아직 관관에 대한 자금률이 낮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을 보면 철강제가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트럼프 정책의 수혜주를 선별적으로 올라갔고 그 부분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적어도 상반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관세 정쟁이 아주 쉽게 합의될 거라고 좀 보지 않아요. 저는 각국의 리더들은 고집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렇게 유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안 이 추세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 갈 확률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 네. 반면 뭐가 안 좋았냐면 IT 가전, 자동차, 필수 소비재. 당연히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 때문에 고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내 한국 차들의 판매량이 줄 거 아닙니까? 특히 멕시코에 또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세를 막고 들어가게 되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종 구매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가가 오르니 현대차의 판매량이 당연히 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반영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해소되려면 결국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 차보다 한국 차가 조금 비싸지만 저는 그 판매량이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볼 거라고 보진 않아요. 자동차야말로 100만 원, 500만 원 이 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과 색깔과 브랜드의 충성도가 있는 고관여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가격으로 GM이나 포드가 우리 현대차의 미국 마켓쉐어를 그렇게 쉽게 첨삭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근데 일시적으로는 그게 좀 후퇴하는 건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이 기조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그래프와 그쵸? 반대로.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발상인데 네. 가장 증시 격언처럼 오른 것보다 더 무서운 악재가 없고 하락한 것보다 더 좋은 호재가 없어요. 그건 냉철하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그런데 하반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관세가 안정화된다면 우리나라 증시의 주요 수혜주는 바뀔 수 있는 거. 네. 자동차 판매량도 이제 5월, 6월, 7월에 생각보다 일단 기대치를 낮췄을 거니까요. 시장에서 기대치를 낮췄다면 그거보다 충분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네. 지금 최근에 갖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차들의 어떤 경쟁력. 그래서 이 지금 상반기는 당분간 이 구조로 가지만 하반기에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렸던 그러면 미국 증시는 어떠냐. 예. 지금 지수 종종도 있지만 미국의 S&P 500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은 갖고 올 필요가 없는 게 기술주는 계속 고전하고 있으니까요. 기술주는 예. 고전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S&P 500에서 봤을 때 레벨 2라고 하는 우리 그 중대형주만 갖고 왔습니다. 네. 보시면 통신, 음식료, 보험 이런 것들이 좀 올랐어요. 아, 제약바이오. 예. 그리고 오히려 여기도 자동차, 포드나 아니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빠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포드나 GM도 주가가 오르진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IT 하드웨어, 반도체. 그러니까 이 것들은 뭐냐면 경기 민감주들이 계속 고전하고 있고요. 미국은. 기술주 외에도 예. 경기 소비재들이 고전하고 있고 오히려 방어주지 않습니까? 경기가 나빠도 반드시 지출하는 게 통신은 내지 않습니까? 네. 음식료, 담배, 보험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방어주의 성격들이 미국 증시를 그냥 버티고 있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증시의 질로 봐서는 미국은 조정 국면이 맞습니다. 조정 국면이 맞고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네. 이 조정의 일차적인 그거는 관세죠. 근데 저는 투자자들이 불편한 진실은 경쟁력 같아요. 미국의 경쟁력. 가만히 보시면 이 발단은 딥시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뭐냐면 예. 지금 M7이나 미국에 있는 하이 밸류에이션, 예. 그러니까 PER이나 PBR 상당히 높았던 많은 기업들이 이 밸류에이션이 타당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죠. 투자는 단순합니다. 네. 10분의 1 가격으로 이 정도를 만들었던 중국이라면 과연 그럼 이것보다 더 나은 거를 얼마나 투자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과연 그럼 하반기에 챗GPT 버전이 다른 쌍방에서 사용에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딥시크보다 더 차별화될까에 대한 의구심은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 미국이 상반기에 조정을 받고 하반기엔 아마 기간 조정 가능성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보여주지 않으면 네. 저는 그건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보합 국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가격, 하반기는 기간 조정. 예,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어떤 거를 추천한다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저는 항생 테크 지수가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지금 항생 테크지가 딥시크 때문에 오른 것 같지만 또 하나는 네네. 뭐냐면 지금 양자 컴퓨팅 기술도 누가 더 우위냐면 논문 수나 지금 갖고 있는 기업의 IPO 건수를 보면 양자 컴퓨팅도 중국이 갖고 있어요. 미국보다는. 두 번째, 지금 전기차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유는 테슬라보다 BYD 아토3가 많이 예. 밀릴 것 같지만 예. 사실 유럽에서는 아토3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팔려서 이 주가가 간 게 아니라 어허. 남는 이 BYD의 아토3나 일부 전기차 차종들이 유럽에서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요. 이 얘기는 테슬라가 이제 아토나 아니면 BYD에 대비해서 차별성을 두려면 버전이 다른 차가 나와야 돼요. 이것도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5년 전에 테슬라 모델 3가 유행했던 거는 테슬라 우리가 전기차를 산 게 아니고 테슬라 산 거예요.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네, 내연 기관차에서 네, 볼 수 없는 대시보드, 그다음에 단순성, 전기차를 산 거지. 그 전에 전기차는 있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유행을 만든 건 하나의 패션이었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중국의 자동차보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려면 중국의 전기차와 다른 플랫폼과 뭐 예를 들어서 셀프 드라이빙 같은 거, 자체 자율 주행이 훨씬 더 앞서 있다든가. 뭐 FSD. 그다음에 뭐 태양광으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 ESS까지 해서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집에 있는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자가 발전용 같은 저장처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한 전기차를 나오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테크에 대한 기술이 한동안 더 조명을 받을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우려되는 건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만 말씀드렸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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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또 하나의 진실은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중국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디램과 낸드에서 CXMT가 64메가 디램까지 계속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술 격차가 거의 1년이 안 되는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당분간 하드웨어적인 것도
우리나라 기업들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랑 지금 중국의 HBM을 만들진 못하지만 그 외에 모든 메모리는 만들 수 있다는 게 업계에서 사실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이야기는 제가 지난 20년간 봤을 때 화학과 그다음 태양광 모두가 어떤 결과였냐면 공급 과잉에 시달려 왔다는 거거든요. 네, 중국이 예, 어느 예. 배리어를 넘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가 고전한다는 거는 우리 주가는 정체될 수 있지만 항생 테크 지수 입장에서는 점점 좋은 모멘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 소프트웨어, 딥시크, 양자 컴퓨팅, 메모리 반도체, 전기차 이 모든 것들은 아무래도 중국의 항생테크 지수가 좀 더 주가가 상승하게 하는 뉴스가 나오지 이걸 하락시키는 뉴스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센터장님 보여주신 자료, 우리 YTD 금년 들어서 어제까지 우리 업종별 자본재가 수익률. 제일 좋았는데 네. 채 석 달도 안 된 사이에 저쪽 업종이 30%가 넘는 상승률이라면은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쪽을 뛰어들 게 아니라 저거 들고 있는 분들은 슬슬 좀 차익 실현을 생각하고 오히려 저 오른쪽 끝에 쪽에서 좀 한번 기회를 봐야 되나 싶은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자본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종목을 몇 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자본재로 분류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 철강이나 기계, 유통 외에도 네. 일부 제조업체 중에 조선 기자재 업체들, 조선 업종은 아닌데 이게 좀 애매한 조선 기자재 업체들, 그러니까 기업명을 갑자기 또 떠오르면서 죄송한데 조선 기자재 업체들, 예. 그다음에 뭐 철강 기업은 아닌데 철강의 중간재를 만들었던 단조나 피팅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그런 게 거예요. 자본재. 자본재라는 게 말 네, 그대로 네. 자기가 북밸류가 낮은, PBR이 낮은 기업, 그러니까 대표적인 제조업체인데 이 업종 분류상 철강과 기계가 아닌, 그리고 화학 유통업이 아닌 애매한 업종들,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묶어서 자본재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전통적인 철강 기계 조선과 관계된 유관된 제조업체 기업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어려운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올랐으니까 이거를 조정하고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지만 저는 이 시기라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를 맞추긴 무엇보다 어렵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리대로 투자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이 되려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언가의 조건이 나와줘야 될 거예요. 자, 지금 나토를 가입시키지 않으면 예. 영토를 다시 러시아가 하는 걸 다시 갖고 가라. 아니면 러시아가 인정한 게 있으면 나토와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조건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끝나줘야만 뭔가 가시적으로 되는 건데 지금은 광물 협정만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근본적인 거를 계속 피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광물 협정으로 그냥 대화의 끈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네. 이게 쉽게 되겠냐는 거 이렇게 상식도 나오고, 그 얘기는 죄송합니다. 경기 소비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확률 안 이럴 거고, 지금 200%에도 50%라는 관세 상당히 네. 감정적인 것 같지만 또 여러 가지 고대 전략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관세 협상도 시작도 안 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주는 우리 조선이나 방산 또 방위비 분담 이런 문제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아직까지 이 주가가 더 갈 거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보였던 이 주가가 적어도 물론 절대 지수가 하락을 하면 이 기업도 하락을 하겠죠. 지수가. 네네. 근데 하다못해 덜 하락할 거고 오히려 반등 시에는 그래도 더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판매 지수가 조금 의미 있게 나오는 네. 월, 그게 아마 전 6, 7, 8월 그 사이에 나올 거라 보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미국도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때부터 뭔가 기류가 바뀔 가능성이 있죠. 다만 그 과정은 우크라이나의 종전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관세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다는 가정이면 그게 맞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은 불확실성에서는 이게 더 맞는 거죠. 이 포트로는 당분간은 가져가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서는 지금 좀 상반기 지금까지 연초 대비 수익률이 좋았던 섹터, 뭐 방산, 조선 네. 이쪽이 조금 더 갈 여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 지금도 잡히시죠. 예를 들어서 센터장님도 어디 뭐 사석이되건 어딜 가시면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 네. 미국장 고점 대비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 받았다. 다시 또 미국 한번 들어갈 만한 타이밍 아니냐라는 게 질문하면 어떻게 권유하십니까? 저희가 그걸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는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자산 배분이라는 측면을 예. 보면 자산 배분은 주식과 채권, 부동산을 다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좀 작게 얘기하면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주식 내에서면 지역별 분산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갖고 계실 거고 예. 그다음에 한국 주식을 일부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주 흔하지 않지만 유럽 주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보면 네. 예를 들어 작년 말에 어떤 거냐면 온리 미국이었거든요. 그랬죠. 미국의 채권, 미국의 주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영원할 것 같았고. 근데 갑자기 딥시크가 갑자기 나오면서 모든 게 틀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미국을 제가 갖고 있는 비중 좀 줄이는 게 맞는 거고. 전 여전히 미국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을 다 파는 게 아니라 네. 일정 부분의 미국 내에서 기술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조금 비중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화학기업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일부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늘리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저는 특히 중국 비중을 하나도 안 갖고 있었다면 네. 하나도 안 갖고 있었다면 중국에 대한 일부 비중, 뭐 그게 항생테크가 됐든 개별 주식이 됐든 그렇게 해서 미국에 줄여든 비중만큼 한국과 중국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자. 그래서 뭐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미국 비중을 다시 늘리면 되거든요. 예. 아마 예전에 생각해보면 미국 비중이 한 60% 70%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네. 50%에서 40%를 좀 줄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한국 그리고 외람되지만 유럽의 독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폭스바겐도 사람을 해고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 높다 보니까 샤워를 5분 만에 끝내야 되는 그런 맞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기사가 여러분 많이 나왔어요. 제가 예. 뭐 알지 못하지만 그 기사에 나와서 읽어본 건데 정말로 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정전 이슈 때문에 빨리 샤워를 5분 만에 끝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독일에 대한이라 그런 극우 정당이 2등까지 한 이유가 뭐겠어요? 팍팍하다는 거거든요, 민생이. 자, 근데 그런 와중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 주가가 올랐고 특히 뭐가 올랐냐면 SAP라고 셉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라인메탈이라고 독일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유럽도 그동안 계속 미국 시장에 비해서 소외받았고 머니 무브로 다 미국에 갔던 돈들이 먼저 이 얼리 무브들은 유럽에도 사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전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뭐 팔았다고 하지만 저는 추세적으로 환율이라든가 업종을 봐서는 과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도 달러가 더 강세가 될까? 그래서 미국 테크주가 오르네 하고 과연 갈까요? 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아주 상식적인 투자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투자를 하지 않고 기다리거나 일부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미국을 더 사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엔 조금 아직 조정이 끝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아마 미국 시장의 추가 조정 가능성은 죄송하지만 조금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워낙 뭐 원자재라든지 에너지 또 화학 이쪽 전문이시니까 좀 유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유가가 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유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좀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네. 국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네. 논거를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저는 이제 양괄식을 하는데 양괄식. 왜냐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혼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원자재도 롱숏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뭘 살고 파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제가 어떤 투자자분들한테 원자재를 어떻게 돈을 벌까를 물어본다면 저는 금 ETF는 지금도 더 유효할 것 같다. 그러니까 금을 더 사자는 거고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네. 금을 더 사야 되고 원유는 타이거 원유 선물이라든가 이런 ETF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가면 이제 원유 숏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미국의 원유 선물은 매도가 맞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가는 좀 더 빠진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5% 10%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의 원유 선물을 숏으로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원유 선물 숏이라는 게 공매도를 얘기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구리는 제가 보기에는 소폭 오르는 정도. 그러니까 구리는 저게 투자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뭐 갖고 계신다면 그냥 뭐 막 구리 선물이나 구리 ETF 갖고 계신다면 그냥 뭐 은행 금리보다는 오를 수 있다 정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원유는 갖고 계신 상품은 매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금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 더 네. 추가적으로 사셔도 되고 다만 구리는 뭐 바이앤홀드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저희 상상형 리서치에서 예상하는 올해 평균 유가가 67불입니다. 근데 작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유가는 70불 이상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60불대 후반이니까 당연히 이게 맞겠지만 저희가 이 주장을 했을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공격적으로 보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화면에 보시면 작년 4분기에 평균 유가가 70.3불이었고 네. 저희가 예상했던 건 72.5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연말까지 가면 배럴당 65달러까지 WTI가 하락할 것이다 보고 있거든요.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유가는 원유 수요 측면에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원유 수요, 그러니까 미국의 드라이빙 마일리지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펌핑, 공급이 늡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트럼프는 무조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원유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죠? 네, 원유를 낮춰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의 왼쪽에 있는 표를 잠깐 봐주시면 제목이 이제 트럼프 신정부 정책인데 네. 자 트럼프가 하는 정책들 예를 들어서 세 개만 볼게요. 관세 정책, 뭐 관세를 하는 거니까 유럽, 멕시코, 캐나다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럼 물가가 상승하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CPI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감세 정책은 법인세를 추가 감세하는 거는 좋겠지만 이것도 소비와 투자가 확대된다는 거는 물가를 올리는 요인입니다. 긍정적으로 그렇죠. 경제학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 유일하게 유가를 뭐 미국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해서 물가를 시킬 수 있는 건 이게 유일한 거죠. 하다못해 이민 정책도 지금 불법 이민자 다 내보낸다는 네. 거는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그렇죠. 수밖에 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제가 방송 시간상 못 드리겠지만 나머지 정책들 모두 물가에는 부정적인 거고. 그래서 유가를 잡아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만 이 위기를 견디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민심도 간단합니다. 먹고 사는 게 자꾸 팍팍해지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렌트비가 제일 중요할 거고요. 미국 모기지 쓰기 때문에 렌트비, 월 그렇죠. 임대가 제일 네, 중요할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그로서리 물가, 그래서 생활 물가라는 게 빵, 식료품이면 네. 그래 뭡니까? 유가입니다. 예. 가장 자동차는 뭐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니까. 근데 여기서 그로서리 물가가 올라갈 거고 렌트비는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계약 시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6개월, 1년 단위로. 근데 여기서 이제 유가마저 오르면 상당히 버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를 낮춰야 되는 거고 다행히 그거는 유가가 낮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경기가 좀 안 좋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늘리니까 쉐일이라고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어떤 이 석유 개발 업체들의 BEP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BEP도 60불 내외에서는 경쟁력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증산을 해서 유가를 떨어뜨리는 게 맞다. 그래서 예. 원유는 좀 하락할 것 같고 좀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저희 아, 예. 금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일단 좀 호가를 보고 좀 금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5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558포인트, 코스닥도 0.3%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상황에서는 720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9%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54,200원. SK하이닉스가 오늘 4% 좀 흐름이 4% 하락이 예상되는데 192,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는 154,000원. 현대차 0.5% 하락 예상되고요. 기아 0.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9,600원. 셀트리온, 네이버는 보합 예상되고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9%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70만 원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보합 예상되고 에코프로비엠이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HLB 지금 뭐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에코프로가 0.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57,000원. 레인보 로보틱스도 1% 하락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이 지금 호가에서는 4.5%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17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코오롱티슈진 3.8% 상승 예상되죠. 호가는 5만 900원. 휴젤 1% 하락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200원. 미가캔바이오 보합 예상되죠. 자, 지금 개장까지 한 6분여 가량 남았는데 오늘 양시장 일단 또 미증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좀 그 영향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어제장 보면 오전 오후가 다르잖아요. 예. 변동성이 너무 커서 국내 증시도 사실 난이도가 높은 장이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반나절 후를 갖다 장담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요즘은 아예 우리 머니쇼 끝나고 나서 한 3, 40분 후에 한 10시 반쯤에는 또 어떻게 될지. 아, 그죠? 예. 네, 뭐 그런 시기 됐는데 야, 삼성 SDI 지금 오늘 유증 소식 있죠. 얘기가 나왔네요. 여기 20만 원도 깨지면 이거 어떻게 되나? 깨지나 올라가나 궁금해지는데. 아까 저기 센터장님 예. 유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 어떤 공급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많이 퍼낼 거고 네, 또 수요 측면에서도 그다지 뭐 늘기보다는 이래저래 유가는 떨어진다라고 보셨는데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도 한번 이렇게 중간에 약간 질문 비슷하게 네, 하셨는데 천연가스는 유가하고 약간 좀 방향이 달라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천연가스는 네. 원유랑 다르게 원유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용도가 제일 큰 게
수송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예. 등경유 쪽으로 만약 항공유까지. 예. 그러니까 어떤 이 수송용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화력 발전이 있는 건 많이 안 씁니다. 옛날 벙커시 같은 거 화력 발전을 했지만 발전용 어떤 우리가 전기를 일으키는 활동은 좀 제한적이고 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게 선박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예. 기름 그리고 화학 원료. 원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납사를 분해해서 막 이런 용도거든요. 근데 LNG는 거의 99%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가능성이 높죠. 에너지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LNG 발전소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LNG 발전소. 우리 에너지 차가 있긴 하지만 네. 사실 그거는 비중이 되게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보면 미국은 LNG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거의 발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발전 수요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당연히 LNG 가격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겨울철에 LNG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난방용으로. 그러니까 겨울철에 가격이 올라가는 미국 가격도 이런 게 있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이런 전쟁이 나면 딱 네. 간단합니다. 러시아의 가스가 유럽을 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파이프를 잠궈 버리면 결국 LNG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좀 계속 유가보다는 올라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차원에서. 그러니까 좀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 아니 미국이 알래스카 LNG를 개발하면 LNG가 많이 생산되는 건데.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생산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아. LNG를 퍼서 그 강관으로 계속 갖고 와서 항구에 그 이퀴먼트 설비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배들이 가서 이 시간이 1년, 2년 걸리거든요. 그때 가면 당연히 LNG 가격이 빠지겠지만 예. 아직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예. 그리고 가스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LNG 가격은 좀 강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보아. 네. 자, 그러면은 금 가격이요. 네. 금 가격 이제 많이 이제 올랐잖아요. 마침내 3천 찍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온스당 3,000원 넘었는데. 사실은 예 저는 이렇게 빨리 오를 줄 작년 그 여름 대비해서 이미 50% 이상 오른 거거든요. 그러네요. 요즘 돌잔치 할 때 금은 이제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네. 죄송하다는 게 벼르셔서 그렇지만 하여튼 좀 이상한 얘기지만 금은 그런데 이제 금은 그냥 세 가지 이유에서 올라갑니다. 이게 앞으로도. 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건 상식적인 건데 아까 그 관련해서 더 사도 된다고 말씀 네, 주셨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첫 번째 금을 움직이는 이유는 첫 번째 지금 현재 움직이는 이유는 불안정성입니다. 정세의 불안정성. 솔직히 얘기할까 유태인들이 가장 1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습니까? 유태인들. 근데 유태인들이 꼭 갖고 있었던 금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거는 자산이 됐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저희가 지금 금이 있다는 거는 제가 어디 나라를 가도 금은 교환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안정성. 근데 지금 잠깐 화면을 보면 여기 제가 있는 그래프 보면 이 네. 그래프가 왜 의미가 있냐면 요 진한 이 라인 그래프는 뭐냐면 글로벌 불확실성 지수라 불확실성 지수라 왼쪽이 네. 높을수록 불확실하다는 뜻이고요. 예. 엷은 그래프는 금 가격입니다. 그러면 2017년에 트럼프 일기 때 불확실성 지수가 이렇게 올라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때는 덜 올랐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여하튼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불확실성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만큼 더 올라갈 거라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2기는 많은 분들이 관세가 끝나면 불안정성이 끝날 거라 보지만 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아직 얘기도 안 끝난 게 뭐냐면 파나마 운하부터 아, 그다음에 그 아이슬란드 편입부터 여러 가지 행태들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이거 되게 불안전한 거고요. 1기와 2기는 색깔이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기보다 2기의 불안정성 지표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관세 정책은 끝나면 저도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보면 2기의 불안정성의 수치가 올를수록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프 안 보고 그냥 상식적으로. 예. 두 번째는 유동성이 너무 풀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QE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QE. 그냥, 예. 그러니까 리만 브러더스 사태. 예. 네. 이게 벌써 옛날 얘기가 됐지만 2008년 리만 사태 이후로 그 경제학자들이 우려했던 건 그렇게 많은 유동성, 돈을 풀었는데 네. 2008년부터 거의 한 15년간 경제가 잘 돌아가요. 근데 흡수를 안 했거든요. 채권 반응 현상 되게 미미했고 네네.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풀렸는데 그것이 다 올라갔을까요? 결국은 집값, 그러니까 글로벌 어떤 부동산 상승도 있었을 거고 비트코인도 일부 갔겠죠. 그러면 금의 상대방은 비트코인인데 지금 현재 전쟁이 났을 때 비트코인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네. 전산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예, 예. 그러니까 금을 식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은 이런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많은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동성을 생각하면 저는 금은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거다. 그 많은 유동성을 흡수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그거는 저도 조심스럽지만 언제까지라는 건 모르지만 물가 상승률 이상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희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근데 다만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뭐 어떤 계열에는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절대 가격이 쉽게 하락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그 이유는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가 개인 수요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수요인데 그
수요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예, 좀 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3월 1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지금 10% 조정 구간에 좀 진입한 상황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양상입니다. 뭐 PPI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만 세부 품목별로 들어가 봤을 때는 이제 이달 말에 나오는 PC 같은 경우 개인 소비 지출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경계성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요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혼조 출발입니다. 코스피가 0.3% 하락합니다. 2,565포인트, 코스닥 강보합권으로 72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떨어집니다. 54,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5% 내림세로 지금 198,5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0.8% 하락합니다. 337,500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이죠. 현대차 0.9% 떨어집니다. 199,100원. 기아가 0.3% 내림세로 101,100원 선이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은 0.4% 올라갑니다. 185,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방산주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오늘 좀 일부 물량들이 나옵니다. 1% 하락으로 69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5% 올라갑니다. 지금 이 거래 연속 상승세고요. 377,500원. 에코프로비엠 지금 0.4% 떨어지네요. HLB가 2% 하락합니다. 7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주가가 좀 계속해서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에코프로는 0.7% 올라갑니다. 57,8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6% 상승하면서 지금 311,5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올라갑니다. 지금 189,000원. 휴젤도 0.6% 상승 중이죠. 332,500원. 코오롱 티슈진이 2%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시가총액 8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클래시스는 좀 떨어집니다. 리가캔바이오가 0.78% 상승하면서 지금 10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이제 중소형 철강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스관이라든지 강관업체 이쪽 종목들 수익률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대동스틸이 1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 그리고 하이스틸도 10%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동양철관, 화성밸브 7%, 5% 강세고 세아제강도 3% 올라가고요. 휴스틸, 동양에스테까지도 3%에서 2% 상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가스관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강관업체, 스틸파이프죠. 강관업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선 쪽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전선 쪽에서는 지금 LS, 전선 전력 쪽 하면 LS 그룹이 있죠. 오늘 LS가 6% 넘게 올라갑니다. 129,400원 선이고요. LS 일렉트릭도 0.7% 올라가고 재룡전기도 올라가고요. 그밖에 대원전선, 대한전선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전선 전력 쪽에서는 LS 쪽이네요. 자, 그리고 주류가 좀 올라갔는데 글쎄요. 이건 또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유럽산 와인, 샴페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셀라 그리고 풍국주정 이게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셀라가 13% 급등합니다. 나라셀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와인하고 샴페인 수입 업체예요. 자, 오늘 올라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와인, 샴페인에 200%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라셀라가 지금 12%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72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42억 원, 20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 우위입니다. 각각 103억 원, 9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90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 20전 상승하면서 1,45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양시장 좀 혼조 출발인데 그래도 좋네요. 괜찮아요. 네. 요즘은 진짜 야간 지수 선물 흐름 꼭 체크해야겠네요. 네. 미국장이 빠졌는데도 우리는 진짜 그냥 약보합으로 오늘 크게 안 밀리겠다 싶었는데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도 워낙 변동성장이라서 그런지 또 지수 선물은 오늘 또 그래도
어제 낙폭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뭐 상승 출발을 또 기대해 볼 만한 선물 흐름이고 환율도 달러 강세인데도 우리 환율이 오르기보다는 뭐 네. 하락 출발하고 해서 그러네요. 잘 버티고 확실히 우리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좋은 장은 계속 이어지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네. 아니 그리고 앞서 저희 금 얘기, 그 수요 얘기 네. 들어봐야죠. 네. 예. 그러니까 아까 금 다시 한번 한겨드리면 금은 유가는 빠질 것이다. 네. 원유 선물은 매도하셔야 된다. 네. 금 ETF는 지금도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이유가 불확실성 지수. 네. 발음이 네. 좀 네. 죄송합니다. 불확실성 지수가 더 올라갈 거다. 예. 어허. 올해 하반기도. 예. 두 번째는 유동성이 너무 많다. 유동성이 많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미국 달러에 대해서 지금 반감이 있는 국가들이 많아졌죠. 예. 중국, 브릭스 국가들. 그래서 화면을 잠깐 보시면 네. 요 왼쪽의 그래프가 제목이 분기별 금 수요 분해라고 해서 금을 사는 수요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보석 소비도 있고 네. 기술적인 제작, 그다음에 중앙은행 순매입, 뭐 빨강색, 그다음에 투자 이렇게 총 수요가 있는데 결론은 저희가 이 빨강색을 주목하는 게 네. 18년, 19년, 20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샀던 금의 단위보다 훨씬 늘어났어요. 최근에 그러네요. 근데 이 현상을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냐면 금이 좋아서 단순히 그게 아니라 금을 사고 달러를 덜 사는 거죠. 미 국채를 안 사겠다는 의미입니다. 미 국채를 사우디나 아니면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중국은 같은 편이 돼버린 거죠. 네. 그렇잖아요. 중국, 러시아는 이제 미국과의 배척이 됐고 그렇게 보면 결국 미국의 달러를 우리가 왜 좋은 일을 시켜주지? 미 국채를 매입을 안 하는 거고 네. 그 대신에 등가가 있는 비트코인을 사긴 좀 그렇고 금을 사는 거죠. 근데 이 추세가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브릭스 중앙은행 금 보유량 추이를 보면 네. 지금 여기 보면 중국 계속 늘고 있고 남아공, 예. 인도인데 중국이 지금 무역 수지 흑자입니다. 아하. 그죠? 그러면 네. 남는 돈은 계속 뭐에 쓸까요? 뭐 테크 기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겠지만 금 삽니다. 그래서 저는 금 가격이 트럼프 때문에 불안전하고 네. 유동성은 너무 많고 중앙은행은 미국과 정치적으로 계속 미국 국채를 매입을 안 할 거고 이 얘기는 절대적인 평화 시기에 오기 전까지는 금은 저희 물가상 이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근데 다만 금이 좀 빨리 오는 감은 있으니 네. 올해 뭐 기간 종료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절대 가격이 빠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퇴직연금을 금 ETF에 연동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 장기적으로는 그게 분산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럼 중앙은행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술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을 인간이 화학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예. 원래 화학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네. 하느님께서 못 만들게 했나 봐요. 그래서 연금술사라는 책도 있는데 유럽에서 그게 유행했습니다. 금을 만들겠다는 그랬죠. 의지로. 예. 그걸 못했고요. 예. 그만큼 금은 신비한 광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금 가격이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 측면에서 저는 금을 지금 오늘 사서 내일 팔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퇴직연금 같은 거나 아니 장기 저축성 개념으로 금 ETF를 사시는 게 어떨까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고 원유는 지금 오히려 좀 갖고 계신 분들은 포지션을 네. 좀 정리하시는 게 일정 부분 도움이 수익률이 될 거다. 투자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유망하지 않은 거는 파시고 네. 좀 더 좋은 거를 장기 보유하는 이런 종목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야, 지금 삼성 SDI는 그래도 아까 그거 나오고 나서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상승 반전은 성공하고 오히려 있는데 2% 올라가요? 올라가고 네. 있네요. 혹시 저기 센터장님 예. 어제 또 이렇게 여의도에서 뭐 박수 소리까지 터졌다던데 의사당 근방에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했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아직 과정이 남은 거죠. 통과되느냐 마느냐는. 이게 본회의를 통과한 거라고 저는 아직 그렇게는 저는 몰랐었거든요. 본회의를 통과했나요? 본회의 통과라고 지금 기사에 나왔나요?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거죠. 본회의가 통과됐다면 본회의 다수당이 통과시킨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사의 충실 의무가 예. 결국 기존의 회사가 아니라 이제 회사와 주주의 충실 의무로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일부 주장했던 바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선과 악의 개념은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하여튼 조금 이제 주총 시즌에 더더욱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배당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를 겁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이사라고 하면 회사가 지금 투자를 빨리 해서 기술을 선점하기 때문에 애플은 배당 안 줬습니다. 그때 2005년 이후로 애플은 10년간 배당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산 개편. 그런데 그것이 주주에게 과연 안 좋았냐? 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주주에게는 주가로서 충분히 보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주주의 환원 정책을 어떻게 볼 거냐부터 첨예하게 좀 대립할 수 있는 노이즈가 있는 거죠. 네. 반면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가 사실 소액주를 무시해 온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가업승계란 이유로 분할이나 합병을 하면서 소액주들의 피해를 본 것도 사실 과거에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게 또 타당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어떻게 운용의 묘가 있느냐. 그래서 삼법 과정이 되면서 이 운용의 묘가 더더욱 행동주의 펀드와 경영권 있는 지배주주와의 어떤 이런 타협점 이런 것들은 증시의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계속 이번 주총도 좀 지켜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총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 개막했는데 또 여기서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화면을 준비했는데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당장 오늘 기아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19일에 삼성전자, 20일 현대차 포스코, 24일 롯데 쇼핑.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관전 포인트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대기업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이 첫 번째일 배당.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흑자가 나오는 기업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슈가 없는 기업들은 네. 지금 예를 들어 하이닉스는 작년에 배당,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3년 말 기준에서는 1,200원을 줬었고 네. 이번에 1,500원 정도가 이제 주는 걸로 나와 있어서 한 25% 인상하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주주도 있으실 거고 뭐 안 하는 주주가 있는데 그렇죠. 그 외에 또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이런 어떤 기업 밸류와 관련된 주주환원 정책이 이슈가 될 거고 반면 이런 건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근데 좀 주주권 경쟁도 있는 기업이 있어요. 잘하는 네. 고려아연과 영풍, 뭐 예. MBK와의 파트너스와의 그런 이 주총 대결도 남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그 주주의 어떤 권익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어떤 지배권이 바뀌는 이런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룹의 이제 가업 승계가 된 3대나 4대가 되면서 일부 기업들의 어떤 그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 두산합병권이 대표적인데 이제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번 주총을 통해서 정관 개정이나 이런 것 통해 합병이나 분할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소액주주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분할과 합병. 그러니까 경영진은 기업 가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주주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타협점 그런 것들이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있지 네.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화학 쪽 전문이신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왔다면서요.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알아서 조절할게요. 제가 방송을 잘 예. 못해서. 예. 그 화학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화학 쪽에 대해서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금호석유, 대한유화 같은 화학 기업들을 저희들이 좋게 보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공급 과잉 때문에 그동안 시달렸다. 근데 이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계속 공급 과잉에 대한 불안정성은 있습니다만 근데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만 잠깐 보시면 투자자분들이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네. 그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 중에 에틸렌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무색의 기체인데요. 화학의 쌀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플라스틱이나 의류를 만듭니다. 예. 근데 에틸렌 신증설이 단위는 100만 톤인데 그냥 사회자님도 보시기에 막대 그래프가 높을수록 증설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뭐 1000만 톤 이게. 네. 근데 이 점선은 뭐냐면 글로벌 수요의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면 한 400만 톤 수요를 하고요. 많으면 800만 톤 정도 수요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언제 안 좋았냐면 요때 17년, 18년, 19년에 계속 증설이 많으니까 21년부터 적자를 3년간 보고 있거든 저희가. 예. 근데 또 하나의 숨겨진 비밀은 그런데 22년, 23년, 24년 작년까지 오히려 증설은 계속 줄었지 않나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그래서 다음 화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네. 이게 세계 에틸렌 증설은 똑같이 막대 그래프고요. 우리나라 5개 화학기업의 영업이익률, OP 마진 영업이익률 밴드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복싱이라는 것도 누적으로 맞아야 케어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한 방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옛날 복싱들 무슨 얘기냐? 2017년 증설이 많았는데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증설이 많으면 업황이 꺾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증설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렇게 증설이 많은 그 다음 2019년에 업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적적인 걸로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냐면 21년에 업황이 좋고 그다음에 안 좋았던 건 2019년, 20년, 21년 이때 증설이 되게 많았겠죠. 네네. 근데 계속 업황이 안 좋지만 증설은 줄은 거죠. 그 얘기는 올해 내년에 증설이 약간 늘어나지만 수익성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반등한다. 그러니까 저는 하반기에 주가가 반등할 거라 봤는데 실적이 빠르게. 오히려 조금 반등할 것 같으니까 주가가 먼저 선행하는. 그래서 저는 과거보다 사이클의 높이 낮아져서 돈을 예전보다 덜 벌겠지만 저는 업사이클은 조금씩 진입했다.
그리고 그게 좀 LS가의 범점은 좀 짧지만 그래도 과거의 적자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롯데케미칼의 경우 네. 이게 이제 한 5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이제 7만 8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만 네. 단기간에 네, 예. 이 종목은 참 뭐랄까요 사연이 많았던 종목 아닙니까? 센터장님 그 왜 금융위기 직후에 예. 금융위기 직후에 한 3만 원, 4만 원 하던 놈이 이게 45만 원 갔으니까 소위 말하는 텐베거였고 예. 10배가 터졌고 예. 그러고 나서 한 2015년부터 또 얘가 한 13만 원, 14만 원 하던 게 또 45만 원 한 번 더 갔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밀려나 버렸는데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그때 각각 그 동인이 뭐였습니까? 그것도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는 건설입니다. 건설에서 PVC 파이프라든가 창호, 그다음에 이런 것들 화학 벽지들 이게 다 들어가고 그다음 자동차 내장재, 그다음 의류, 플라스틱 이런 건데 그때 당시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중국이 뭘 했습니까? 2008년도에 개금은 경기 부양을 했죠. 대구는 그러면서 중국 건설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화학 수요가 확 일어나게 되니까 뭐 4만 원 했던 게 40만 원까지 2년 만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때가 차화정 정세였죠. 그렇죠. 그때가 근데 이제 그 증세는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어디가? 있었다. 중국이. 네. 근데 지금 왜 안 된다? 공급은 그때만큼 늘어났는데 증설은 계속. 근데 중국이 부동산이 계속 안 됩니다. 좀 죄송하지만 중국 부동산 계속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그 이유는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중국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럼 디벨로퍼들이 개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지금 희망 고문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이 안 돼서 과거 같은 업사이클이 세게는 안 나오지만 그동안 3년간 증설은 없었으니 지금 적자를 볼 시기는 아닐 거다. 그래서 롯데케미의 1분기 적자도 되게 2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가 2천억대 적자라면 지금 1,000억 내외 적자로 좀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하반기에는 BEP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는 이제 영업이익률로 한 자릿수 정도 나올 5% 내외? 네네. 그 정도의 주가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죠. 물론 중국이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면 지금 주가는 10배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절대 주가는 너무 싸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주가가 갈 수 있는 동의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처음 모셔서 여러 얘기 들었는데 다음번에 조금 더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프리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